자, 345페이지부터 집합건물법이 나오죠. 집합건물법도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근데 좀 문제가 좀 너무 지나치게 제가 많이 넣은 것 같아요. 미쳤나 봐요. 이게 문제집을 만들 때마다 항상 욕심이 앞서가지고 좀 골라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좀 풀어보자고요. 자, 옳은 것을 찾는데 1번. 일부의 구분 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된 것이 명백하다면 말 그대로 일부 구분 소유자의 공유이기 때문에 구분 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X가 되죠. 2번 공용 부분에 관한 지분은 각자 가지는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릅니다. 왜냐하면 공용 부분과 구분 소유권은 일체성을 띠는데 이 일체성은 절대적 일체성이기 때문에 예외가 없어요. 따라서 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분리 처분이 가능하다. 이것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3번도 참 잘 나오는데 각 공유자는 공용 부분을 자기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용도에 따라 사용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창고가 필요하다 그래서 공용 부분을 창고로 쓸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3번도 뭐죠? X죠. 4번 공용 부분의 계량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편이죠. 일단 공용 부분에 관한 변경은 원칙적으로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통상의 집회결의, 그러니까 통상의 집회결의라는 말은 과반수의 찬성만으로 할 수 있다는 건데 두 가지죠. 첫째, 이러한 변경행위가 계량행위로서 과도한 비용이 들지 않는 경우에는 4분의 3이 아니라 통상 집회 결의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콘도 및 휴양시설이죠. 콘도와 같은 휴양시설에 관한 공용 부분의 변경은 4분의 3이 아니라 통상의 집회 결의입니다. 따라서 4번, 공용 부분의 계량을 위한 것으로서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때에는 통상의 집회 교리로서 결정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공유자가 공용 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의 특별 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없다가 아니라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용부분의 연체관리비는 특별 승계인 매수인이나 경락인에게 승계가 되죠. 이 1번 문제는 중요하고요. 꼭 확실하게 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죠. 이것도 중요합니다.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대지 사용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데 이건 답만 볼 건데요. 3번 보시면 대지 사용권의 공유자 1인이 그의 지분을 포기하거나 또는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그들의 지분의 비율로 귀속된다. X입니다. 이걸 우리가 공유지분의 탄력성이라고 하는데 공유지분의 탄력성에 관한 민법 규정이 대지 사용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답은 뭐죠? 3번이고 꼭 기억해 두시고 나머지 문들도 좀 반드시 꼭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3번 문제는 의결 정족수인데 5쪽에 해설 보시면 박스로 정리해 끼고 반드시 암기해야 되겠죠? 일단 박스를 보시면 통상의 집회율이 다시 말하면 과반수죠. 1. 관리행위 2. 관리인의 선임해인 3. 규약 보관자의 결정 4. 위반행위 등의 정지 청구는 과반수의 찬성을 하고요. 4분의 3을 요하는 게 있죠. 1. 공용 부분의 변경입니다. 예외 있죠. 그죠? 예외까지 기억해 두셔야 되고 2번 구분 소유자의 사용 금지나 3번 경매 청구는 뭐죠? 4분의 3. 그 다음에 규약에 대한 설정 변경 편지 4분의 3. 점유자에 대한 인도 청구도 뭐죠? 4분의 4입니다. 그 다음 5분의 4가 나오는데 재건축 결의와 건물 가격이 2분의 1을 초과된 경우에
복구 교리도 뭐죠? 5분의 4고요. 추가할 것은 뭐냐면 전원의 동의죠. 구분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게 있어요. 첫째, 소집 절차의 생략입니다. 소집 절차를 생략할 때는 구분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두 번째, 공용 폐지입니다. 공용을 폐지해서요, 전유 부분을 바꾸려고 할 때도, 이때도 뭐죠?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하면 의결정수 문제는 다 끝나니까 꼭 반드시 숙지해 두시기 바라고, 3번 문제의 답은 1번이죠. 공동이익에 반한 행위의 정지 청구는 통상의 집행결의 과반수로 수합니다. 4번 문제, 5번, 6번, 7번 까지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8번도 뭐 반복적인데 한번 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넘기셔서 이제 9번 문제가 나오죠. 9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10번, 11번까지는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고, 12번, 13번입니다. 자, 352페이지 13번을 풀어볼 건데요. 옳지 않은 거죠. 1번. 구분 소유자가 10인 이상일 경우에는 관리인 선임이 강제된다. 요거는 뭐죠?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관리단은 반드시 존재하는 거지만 관리단의 대표인 관리는 꼭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구분 소유자가 몇 명 이상일 경우에 10인 이상일 경우에 선임 의무가 부과된다.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답은 뭐죠? 2번입니다. 용도에 따라 사용한다는 거 말씀드렸고, 3번입니다. 공용 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게 채권을 가지는 공유자죠. 여기서 다른 공유자의 채권인데 결국 이게 뭐죠? 연체 관리비를 말하죠. 근데 연체 관리비는 전유 부분에 관한 연체 관리비는 승계되지 않고, 공용 부분에 관한 연체 관리비는 승계가 됩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공용 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게 채권을 가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특별 승계, 다시 말하면 매수인이나 경락인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 앞에 공용 부분인지 공유 부분인지 아니면 전유 부분인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과 관련돼서 판례 두 개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째는 아파트 관리 규약에 전유 부분에 대한 연체 관리비도 승계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 이 규정 자체는 무효다. 따라서 아무리 아파트 관리 규약에 이런 규정이 있더라도 매수인이나 경락인은 뭐만 내면 되는 거죠? 공용 부분에 대한 연체 관리비만 내면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연체료는 승계되지 않는다. 뭐만 내면 되죠? 원금만 내면 되고요. 연체료는 승계되지 않는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도 중요한데요. 관리나 집회의 소집 통지는 전유 부분이 수인의 공유에 속한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자에게만 행해지면 된다. 오, 맞는 지죠. 자, 요런 문제죠. 만약에 전유 부분이 단독 소유가 아니라 수인의 여러 사람에게 공유인 경우에는 일단 공유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공유자를 지정하게 되고요. 요 소집 통지는 누구한테요? 요 지정된 공유자에게만 소집 통지하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관리나 집회 소집 통지는 전유 부분의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의결권 행사할 자에게만 행해지면 된다. 오, 맞는 지문이고, 만약에 공유인 경우에
전원 모두에게 소집 통제된다. 그럼 뭐죠? X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번 질문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넘깁니다. 넘기셔가지고 17번 문제 볼까요? 17번입니다.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에 관한 규약 및 집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1번 임시관리단 집회는요 관리인이 소집하게 되고 구분 소유자도 관리인에 대한 소집 요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정족수가 4분의 1이 아니라 5분의 1입니다. 1번 관리는 구분 소유자 4분의 1 이상으로 의결권의 4분의 2 이상을 가진 자가 청구한 때에는 임시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X 4분의 1이 아니라 뭐죠? 5분의 1입니다. 2번도 X죠. 소집 절차의 생략은 구분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4분의 3 동의가 있으면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3번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관리단 집회의 일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구분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O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3번이죠. 4번 매년 2회가 아니라 매년 1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계연도 종료 후니까 매년 한 번씩 정기관리단 집회를 수집하게 되고요. 5번 규약에 대한 설정 변경 폐지도 다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8번 문제에서 틀린 것인데 자 1번입니다. 이 부분이죠. 다시 한번 보시면 전 구분 소유자의 특별 승계는 체납된 공용 부분의 관리비는 물론 그에 대한 연체료도 승계된다. X입니다. 연체료는 승계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번, 20번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넘겨보시면 21번 의무 위반에 관한 문제인데 이것도 의결 정족수만 조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22번입니다. 자, 358페이지 22번 풀어봅니다.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관리단 및 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건물에 대하여 구분 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 소유자는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한다는 X입니다. 일단 왜냐하면 5입니다. 5. 죄송합니다. 구성한다. 5입니다. 반드시 구성하게 되고요. 조심할 것은 구성할 수 있다 그러면 뭐죠? X다. 다시 말하면 구분 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관리단은 자동으로 반드시 뭐죠? 성립되는 단계니까 말장난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2번 이의 경우 관리단은 구분 소유자 전원으로서 구성하게 되고요. 3번 보시고 4번 구분 소유자가 5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의 집회의 의결로서 관리를 선임하여야 한다. X. 몇 명 이상이죠? 10명 이상일 때 선임하게 되고요. 5번도 보시기 바랍니다. 답은 뭐죠? 4번이죠. 그 다음에 23번은 그냥 재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넘기셔가지고 24번, 25번, 26번 계속 반복인데 참고로 좀 기억해야 될 것은 26번에 3번이죠. 관리는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다시 말하면 구분 소유자의 대표인 관리는 뭐일 필요 없죠?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다. 비교할 것은 5번이죠. 5번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관리위원회 위원은 전유 부분을 저면한 자 중에서 관리단 집회 결의하여 선출한다. X입니다. 관리위원회 위원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구분 소유자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 없고 점유자일 수도 있고요. 관리위원회 위원은 뭐 해야 됩니까? 구분 소유자이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7번 담보 책임인데요. 이게 솔직히 좀 복잡하고 양이 많은 건데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된다고 눈이 강조했죠. 일단 담보 책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매도인인 분양자가 부담을 합니다. 다만 분양자가 부담하되 분양자가 망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그때는 시공자가 부담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간은, 제척 기간은 5년짜리도 있고 10년짜리도 있는데 자세하게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10년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기산점이죠. 전유 부분의 경우에는 언제부터 시작하게 되냐면 인도시, 인도받은 때부터 시작하게 되고요. 공용 부분은 언제부터 제척 기간이 시작하게 되냐면 사용 승인일 또는 사용 검사일이죠. 이 정도만 간단하게 기억해 두시면 되고, 아마 내년에 보게 되면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온다고 말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좀 지엽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에 개정된 내용이니까 올해는 좀 기억해 두기로 하고. 자, 27번입니다.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자만 구분 소유자에 대하여 담보 책임을 진다. X. 분양자가 담보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분양자가 망하면 누가요? 시공자가 담보 책임을 봅니다. 따라서 2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고,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담보 책임의 존속 기간은 건물의 주요 구조부 및 지방 공사자는 10년이고 기산일은 전유 부분일 경우에는 구분 소유자에게 인도한 날부터이고, 공용 부분은 언제부터요? 사용 승인일부터 기산한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넘기셔가지고 이제 재건축에 관한 문제가 나와 있는데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바로 364페이지 가등기 담보들한 법률로 갑니다. 자, 가담법은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이죠. 정리를 좀 해보면, 일단 가등기 담보법에서 우리가 시작할 때 가장 머릿속에 꼭 잊지 마셔야 될 것은 뭐냐면, 가등기 담보나 양도 담보, 매도 담보는 일단은 뭐죠? 저당권이다. 저당권하고 글자 하나 똑같이,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데, 다만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을 할 수 있는 특수한 저당권 우리가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매도 담보라고 한다. 이게 뭐죠? 개념이고. 그 다음에 적용 범위죠. 첫째, 소비 대차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따라서 매매대금 채권이나 공사대금 채권, 임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적용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뿐만 아니라 양도 담보, 매도 담보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는데, 등기니까 부동산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동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동산에 대한 양도담보, 매도담보는 가담법에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억할 것은 목적물의 가액이 뭐보다 더 커야 되냐면 채권액보다 더 커야 된다. 만약에 목적물의 가액이 채권액보다 크지 않다면 가담법이 뭐 되지 않습니까?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요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실행이죠. 자, 변제기까지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변제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담보권자는 첫째, 실행 통지를 하고 몇 달 기다리게 되냐면 2달 동안 기다리게 되는데, 요 2달 기다리는 기간을 우리가 뭐죠? 청산 기간이라고 하고요.
2달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변제는 안 해주면 그때는 청산금을 지급하게 되고요. 그와 동시행 관계로서 본등기할 수 있는 서류를 교부받게 되죠. 그러고 나서 자기 앞으로 본등기를 하게 되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 그래서 먼저 변제기가 지난 후 실행통지라고 2달 기다렸다가 청산금을 지급하고 본등기를 한다. 이걸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여기 살을 붙입니다. 실행통지할 때 청산금이 얼마이란 사실을 통지하게 되는데, 물론 청산금이 없다면 없다는 사실이라도 뭘 해줘야 돼요? 통지를 해줘야 되고요. 청산금을 계산할 때는 목적물의 가액에서 뭘 빼게 되냐면 자신이 받을 채권액과 자신보다 선순위 권리자가 받을 채권액을 합산해서 공제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가등기 담보가 실행이 되면 가등기 담보보다 선순위 권리는 뭐 되지 않죠? 소멸되지 않고요. 가등기 담보보다 후순위 권리는 무조건 소멸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목적물의 가액을 계산할 때는 객관적으로 평가할 필요는 없다. 우리 판례는 주관적, 임의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가능하고도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이러한 실행통지를 누구한테 하게 되냐면 채무자에게 하게 되는데, 만약에 물상보증인이 있으면 물상보증인에게도, 만약에 제3취득자가 있다면 제3취득자에게도 실행통지를 하게 되고요. 중요한 것은 채무자 등에게 실행통지했다는 사실을 또 누구한테 통지하냐면 후순위 권리자, 후순위 저당권자에게 통지를 해주게 되고요. 후순위 저당권자는 청산금의 액수가 가지고 다툴 수는 없고요. 만약에 2개월이라는 청산기간 내라면 경매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데, 주의하실 것은 자신의 채권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경매를 청구할 수가 있다. 끝인 거죠. 이게 뭐죠? 절차고.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언제까지 돈을 갚아야 변제를 하고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느냐. 첫째, 원칙이죠. 청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라면 변제하고 담보의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 유의하실 것은 만약에 변제기로부터 10년이 경과됐거나 아니면 선의의 제3자가 이미 권리를 취득한 상태라면 이때는 변제하고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가등기 담보법에 대해서는 첫 번째 개념에서 일단은 뭐죠? 저당권이다. 이걸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적용 범위 3가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러한 실행 절차, 마지막으로 언제까지 돈을 갚아야 말소 청구할 수 있냐. 요 3가지가 문제가 되고요. 어차피 한 문제가 출제되게 됩니다. 자, 1번 문제 볼게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제하는 담보 형태가 아닌 것은, 자, 일단 다시 한번 소비대차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 담보, 부동산에 대한 양도 담보, 매도 담보여야 하고요. 세 번째, 목적물의 가액이 뭐보다 더 커야 됩니까? 채권액보다 더 커야 됩니다. 그럼 답이 뭐죠? 1번이죠. 왜냐하면 돈 10만 원을 빌렸다는 말은 소비대차죠. 근데 문제는
그 담보로 100만 원 상당의 다이아 반지를 양도했다는 말은 동산에 대한 양도담보고요. 동산에 대한 양도담보는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답은 뭐죠? 1번이 됩니다. 나머지부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풀어보시기 바라고 5번을 갑니다. 5번. 가등기 담보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번. 담보 가등기권자는 반드시 청찰 절차에 의하여 담보권을 실행하여야 한다. 이게 X죠. 자, 왜냐하면 가등기 담보권자는 기본적으로 뭐죠? 저당권이므로 저당권자로서 뭐 할 수 있죠? 경매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꼭 이러한 실행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저당권자로서 뭐 할 수도 있어요? 경매할 수가 있기 때문에 1번이 뭐죠? X가 됩니다. 알면 참 쉽죠. 2번. 채권자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채권의 변제기 위해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 통지한 후에 그 통지가 한 후 도달한 후 이결이 건가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실행 통지하고 청산 기간인 2달이 지나야 된다. 맞죠? 3번. 담보 가등기가 종료된 경우 채권자는 청산기간이 경과해야 그 가등기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2달이 지난 후에 청산금을 지급해야 비로소 본등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3번 질문도 뭐죠? 맞는 질문이고요. 4번. 담보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종료된 경우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뭐가 되는 거죠? 양도담보죠. 매도담보를 의미하겠죠. 물론 양도담보, 매도담보도 2달 기다렸다가 청산금을 지급해야 비로소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기 때문에 채권자는 청산기간 경과 후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한 때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본등기는 가등기 담보만 필요한 거죠. 양도담보, 매도담보는 이미 자기 앞으로 뭐가 이루어졌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양도담보, 매도담보권자가 소유권을 갖게 되는 시점은 언제죠? 청산금을 지급한 때라는 뜻이니까 맞는 질문이고 조심하시기 바라고. 5번. 후순위 권리자는 그 순위에 따른 채무자 등이 지급한 청산금에 대하여 담보 가등기 권리자에 의하여 통지된 평가액의 범위 안에서 청산금 지급 시까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등기 담보가 실행이 되면 후순위 권리자는 무조건 소멸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소멸되는 대신 이 사람은 뭘 받을 수 있냐면 청산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청산금 받을 때까지 그 권리를 뭐죠? 주장할 수 있다는 취지니까 맞는 질문. 답은 뭐죠? 1번입니다. 그 다음 6번, 7번, 8번 보시기 바라고 9번 문제 볼게요. 가등기 담보라는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이 위로 올라가네. 1번. 가등기 담보권자는 일정한 요건 아래 소유권 취득 또는 경매 청구를 할 수 있다. 맞죠? 왜냐하면 가등기 담보권자는 기본적으로 저당권자이기 때문에 경매를 할 수도 있고요. 2번. 채권자가 나름대로 평가한 청산금액이 객관적 청산금 평가액에 미달하더라도 담보권 실행 통지로서 효력이 있다. 맞는 질문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주관적 임의적으로의 평가에도 뭐죠? 상관이 없다. 주관적 임의적으로 평가에도 상관이 없다는 말은 2번 지문처럼 객관적 가치에 미달되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취지고요. 따라서 2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3번. 청산금은 실행 통지 당시에 목적 부동산 가액에서 그 시점에 목적 부동산에 존재하는 모든 피담보 채권을 공제한 차액이다. X죠. 목적물의 가액에서 자신의 채권액하고요. 선순위 권리자의 채권액만 공제합니다. 누구 거는 공제하지 않아요?
후순위 저당권자, 후순위 권리자의 채권에 그 뭐하지 않습니까? 공제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채권을 다 공제해야 청산금이라는 지문은 뭐죠? X고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자, 4번은 뭐냐면 요거죠.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려면 소비대차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어야 돼요. 따라서 가등기의 주된 목적이 매매대금 채권의 확보예요. 그러면 가담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슨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어야 돼요? 소비대차 계약. 다시 말하면 대여금 채권의 확보는 부수적인 목적인 경우 동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오, 맞는 질문이죠. 5번은 맞는 질문인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1, 2, 3, 4번 꼭 이해해 두셔야 되겠죠. 중요한 문제네요. 그 다음에 10번, 11번 보시기 바라고 넘기셔가지고 12번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언제까지 돈을 갚아야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느냐? 원칙적으로 청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변제하면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 변제기로부터 10년이 경과했거나 선의 제3자 이미 권리를 취득했다면 변제하고 말소해달라고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합니다. 12번입니다. 다음은 가등기 담보 등에 특유한 소멸원인 채무자의 가등기 말소 청구권에 관한 기술이다. 틀린 것은 1번 청산금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청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다. 5점. 2번 청산금이 없는 경우 채권자는 청산기간의 경과로 목적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말소 청구를 할 수 없다. X입니다. 답은 뭐죠? 2번이죠. 일단 말로 설명들을 정리해 드릴 건데 만약에 지금 보시면 청산금 수령하기 전까지 변제하면 말소를 청구할 수 있죠? 청산금이 없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돈을 갚으면 되냐면요. 돈 등기 전까지 돈을 갚으면 되죠. 그죠? 따라서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채권자가 청산기간 경과로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는 질문은 뭐죠? X입니다. 청산금이 없다면 본등기 전까지 돈을 갚으면 돼요. 한 번 더 정리해보죠. 청산금이 없다. 그러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가등기 담보인 경우에는 언제까지 돈을 갚으면 되냐면 본등기 전까지 변제하면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다. 근데 조심할 것은 양도담보나 매도담보의 경우에는 청산기간 만료 전까지 돈을 갚아야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만약에 청산금이 없다면 양도담보권자, 매도담보권자는 언제 소유권을 갖게 되냐면요. 청산기간이 만료되는 순간 소유권을 가져요. 왜요? 양도담보, 매도담보권자 이미 자기 앞으로 뭐가 돼 있죠? 본등기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가등기 담보니까 이 뭐가 되죠? X가 되고 답은 뭐죠? 2번이 되고. 근데 만약에 이 지문이 양도담보, 매도담보에 대한 지문이라면 맞는 지문이 될 수 있음을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답은 뭐죠? 2번이죠. 예. 해설이요? 해설 맞죠? 그죠? 읽어볼까요? 청산금이 없는 경우라도 변제기 경과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거나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말소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자체가 틀린 건 아닌데 좀 생뚱맞다. 그죠? 별로 말 안 되겠죠? 원래는 이렇지 않다면 뭐 하기 전에 본등기 전이라면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취지인데 좀 중요한 게 빠졌네. 그죠? 아무튼 요 2번은 뭐죠? 답이 되는 거죠. 3번. 채무자가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변제를 해야
말소 청구할 수가 있고요. 4번 변제기로부터 경과한 때로 몇 년이죠? 10년이 경과하거나 선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는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5번 채무자가 변제할 채무액은 반환시까지 이자와 손해액을 뭐죠? 포함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답은 뭐죠? 2번이 됩니다. 13번, 14번 반복적이고요. 15번은 기출문제거든요. 한번 풀어볼게요. 15번. 옳은 걸 찾습니다. 1번 공사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에도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X. 가담법은 무슨 계약이죠? 소비대차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고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서는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번 청산금을 지급할 필요 없이 청산 절차가 종료한 경우 그때부터 담보 목조물의 과실수취권은 채권자에게 귀속한다. 옵니다. 여기서 청산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청산금이 없었다는 얘기고요. 청산 절차가 종료가 됐다는 말은 담보 목조물에 대한 소유권을 뭐죠? 취득했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그때부터는 과실수취권은 누구에게? 채권자에 귀속될 테니까 맞는 질문이죠. 3번 가등기 담보 후 채무자는 귀속정산과 처분정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질문은 뭐죠? X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청산금을 지급하고 본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귀속정산만 할 수 있고요. 처분정산은 허용되지 않고요. 4번 가등기 담보 채무자의 채무 변제와 가등기 말소는 동시행 관계에 있다. X입니다. 변제와 담보 말소는 뭐가 아닙니까? 동시행 관계가 아니고요. 5번 담보 가등기 후에 저당권자는 청산기간 내라도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의 도래 전에는 목적 부동산에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X입니다. 후수의 저당권자는 청산기간 내라면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요. 조심할 것은 변제기 도래 전에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5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넘겨보시면 16번입니다. 일단 양도담보인데요. 옳지 않은 것을 찾는데 2번입니다. 양도담보 목조물임을 알고 채권자로부터 이를 매수하는 자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X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에다가 양도담보권자가 자기 앞으로 등기된 것을 기하로 팔아먹으면 제3자는 선이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 하나 추가하시기 바라고요. 따라서 악의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사례 문제들이 나오는데요. 이것들은 거의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골라서 풀어볼 건데 1번 문제 풀어보죠. 갑은 을의 건물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 중 일부의 취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병에게 부탁하여 그 소유 토지를 등기를 을 앞으로 이전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 일단 문제에서 병에게 부탁하여 그 소유 토지 등기를 을에게 이전했다는 말은 양도담보가 설정됐다는 얘기고요. 양도담보를 설정해 준 사람이 채무자인 뭐죠? 갑이 아니라 결국은 뭐죠? 몰상보증인 제3자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1번 을은 토지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갑에게 대금 채권과 함께 처분할 수 있다. 틀린 지문은 아니고요. 2번 건물 잔대금이 토지 가격보다 현재 적다는 것만으로 갑과 병사의 계약이 당연무효인 것은 아닙니다. 5번 갑의 이행지체에 빠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을은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병으로부터 건물을 적법하게 임차한 자에게 건물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질문은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별만 없으면 임차인은 뭐가 없는 거죠? 대항력이 없는 거고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어요? 주장할 수 없다는 거 가지고 가셔야 되겠죠. 4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의 용익권은 양도담보 설정자인 병이 갖게 되고요. 5번이 답이죠. 무단으로 토지를 점거한 자에 대하여 물권과 총유권 행사할 수 있다. X입니다. 자, 소유권이 아직도 을에게 이전돼 있더라도 법적인 소유자는 누군 거죠?
병인 거죠. 따라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 수용권은 누가 행사해야 됩니까? 병이 행사해야 되기 때문에 5번이 뭐죠? 답이 됩니다. 자, 2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갑은 을의 X토지에 대하여 가등기 담보권을 취득하였으나 을은 변제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다음 설명이 틀린 것은 1번. 갑은 X토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옵니다. 왜요? 가등기 담보권자도 기본적으로 뭐죠? 저당권이기 때문에 저당권자 마찬가지로 경매할 수 있고요. 2번 제3자가 경매로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갑의 가등기 담보권 소멸한다. 옵니다. 왜냐하면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되죠. 물론 가등기 담보도 기본적으로 뭐죠? 저당권입니다. 3번 갑이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여 X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질문은 물론 맞는 질문이고요. 넘겨보시면 4번입니다. X토지의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기간에 한정하여 그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X토지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맞죠? 다시 말씀드리면 후순위 저당권자는 청산기간 내라면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뭐 할 수 있어요? 경매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5번 청산기간 전에 을의 다른 채권자의 강제 경매로 제3자의 X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갑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왜냐하면 경매가 이루어지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가등기 담보권도 뭐가 돼야 돼요? 소멸이 돼야 되므로 답은 뭐죠? 5번인 거죠. 그럼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결국은 뭐 후순위 저당권자 내용이 나와 있지만 대부분의 지문이 뭐죠? 가등기 담보권도 기본적으로 뭐죠? 저당권이다. 이거 가지고 문제 지문을 풀게 되는 거죠. 3번 문제 풀어보시고 4번을 풀어봅니다. 4번. 갑은 을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갑소의 시가 2억 원 상당의 토지를 을에게 양도로 담보로 제공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맞춰주었다. 다음 중 이 사안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갑은 변제기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도 청산금 채권을 반제받기 이전에는 채맥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을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X. 변제기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경우는 변제하고 말소해달라고 뭐하지 못하죠? 청구하지 못합니다. 2번 갑은 변제기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청산금 채권을 변제받았다 하더라도 채맥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을명의 소유권 이전 등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X. 10년이 안 됐더라도 이미 청산금을 받았다면 더 이상 변제하고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고요. 3번 을이 변제기 전에 위 토지를 병에게 매각하더라도 병이 성이라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5조. 양도 담보권자가 자기 앞에 등기된 곳을 여러 팔아먹으면 제3자는 뭐면요? 선이면 소유권을 갖습니다. 4번 이 사안의 경우에는 가등기 담보대란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X인가요? 일단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려면 세 가지 요건이죠. 첫째, 소배대차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인데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1억 원을 빌리면서 빌렸죠. 그죠? 소배대차고. 그 다음에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매도 담보에 적용되는데 부동산에 대한 무슨 담보죠? 양도 담보임을 알 수가 있고요. 목적물의 가액이 채권액보다 더 커야 되거든요. 빌린 돈은 얼마입니까? 1억. 목적물의 가액은 얼마죠? 2억이죠. 다시 말하면 채권액보다 목적물의 가액이 더 크기 때문에 세 가지 요건을 다 갖췄기 때문에 가담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4번도 뭐죠? X가 되고요. 5번 갑이 변제기에 원금 및 이자 등을 갚지 못한 경우에 을은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X죠. 돈을 안 갚아도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 통지하고 2달 기다렸다가
청산금을 지급해야 비로소 소유권을 갖기 때문에 5번도 뭐죠? X가 됩니다. 여기까지고요. 좀 쉬었다가 이제 마지막이죠. 부동산 실권이자 명의에 관한 법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